나의 세상은 멈춰버린 시간들의 무덤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나의 작은 시계 수리점.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와 금속을 갈아낼 때 나는 미세한 쇳가루 냄새, 그리고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 내뿜는 세월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똑딱 똑딱 가지 안에는 수십 개의 시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불규칙한 협주곡 속에서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이곳만은 과거의 시간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섬과도 같았다. 나는 확대경을 한쪽 눈에 낀 채 숨을 죽이고 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손끝에서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태엽과 좁쌀보다 더 작은 나사들이 나의 섬세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를 수리하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외로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고독이 좋았다. 이 작은 부품들의 세계 속에서 나는 복잡한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모든 시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첫사랑의 증표, 아버지의 유품, 혹은 한 시절의 영광을 함께했던 전리품. 나는 그저 시계에 부서진 부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그들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 작업대 한쪽에는 이 가게의 다른 어떤 시계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내 딸, 서연이의 사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정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경례를 붙이고 있는 나의 하나뿐인 딸.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서늘하게 아려왔다. 서연이는 나를 닮지 않았다. 나처럼 과거에 얽매여 멈춰버린 시간을 복원하는 대신 저 아이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나와는 정반대의 세상, 총성과 화약, 그리고 강철 같은 규율로 이루어진 그 낯선 세계에서 내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나는 언제나 노심초사했다. 똑똑. 가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확대경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주저하며 서 있었다. 여기가 시계 고치는 데 맞지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내게 내밀었다. 아주 오래되고 값싸 보이는 손목시계였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작동을 멈춘 듯 했고 유리에는 금이가 있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다. 다른 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들 고칠 수 없다고. 그냥 버리라고 하더구먼. 너무 낡아서 부속도 없다고. 나는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 작업대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었다. 예상대로 내부의 부품들은 녹이 슬고 마모가 심했다. 다른 수리점들이 왜 포기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다. 이 시계를 고치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은 이 시계의 금전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터였다. 이 시계가 어머님께는 아주 소중한 물건인가 봅니다. 내가 묻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그렇다마다 이건 우리 영감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이 양반이 평생을 고생만 시키다가 처음으로 내게 사준 선물이었지. 이게 없으면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내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인가? 정말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고치지 못할 시계는 없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할머니의 시계에 매달렸다. 낡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기름때를 닦아내고 녹을 제거했다. 구할 수 없는 부품은 내가 직접 쇠를 갈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그것은 수리가 아니라 복원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그렇게 시계와 씨름하는 동안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시계의 작은 부품들을 다루는 내 손은 아주 섬세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남아있었다. 시계 수리공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칠고 험한 세월의 흔적들이었다. 나는 애써 그 흉터들에서 시선을 피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의 앞에 다시 심장 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계를 내밀었다. 똑딱, 똑딱, 작지만 힘찬 소리.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총각, 별 말씀을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나. 그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막았다. 기름값하고 약값만 받겠습니다. 단돈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추억의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살아난 남편의 시간을 손목에 찬 채 기쁘게 돌아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며 나의 멈춰버린 과거를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고 가게 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리고 수많은 열쇠 꾸러미 중에서 가장 작고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캐비닛의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그곳은 나만이 아는 나의 판도라 상자였다. 나는 서랍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이제는 기억도 희미한 사건 번호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 화학공장 연쇄 폭발 테러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나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끔찍한 폭발 현장의 사진들과 복잡한 화학 분석 데이터, 그리고 내가 직접 작성했던 부검 소견서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경찰이었다.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엘리트 법의학자이자 폭발물 분석 전문가였다. 나는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마지막 폭탄을 해체하던 순간 예상치 못했던 기폭 장치.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내 동료의 몸.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시체와 폭탄과 죽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이 작은 시계방에 나 자신을 유폐시켰다. 나는 서류철 옆에 놓인 두꺼운 책 한 권을 들어 올렸다. 고폭발성 물질의 법의학적 분석. 대학 시절 내가 밤을 새워 읽었던 책. 나는 왜 아직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그저 시계나 고치는 혀생인데 나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과 책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똑딱 똑딱 가지 않은 시계들이 나를 비웃듯이 여전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나의 평화로운 위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내 딸에게 비극의 시간이 초침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 가게에는 드물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가 맡기고 간 낡은 손목시계의 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확대경을 눈에 낀 채 마지막 부품인 초침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아주 미세한 톡 하는 소리와 함께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나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 시계를 찾으러 올 할머니의 기뻐할 얼굴이 눈에 선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는 소리를 내며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손님일 리는 없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다려진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내가 20년간 애써 잠재워왔던 낡은 형사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시죠?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잠겨 나왔다. 김현우 씨 되십니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물었다. 육군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육군 본부, 그들이 나를 찾아올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따님, 김서연 중위 일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가게 안에 수십 개의 시계들이 내는 똑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내 귀에는 내 딸의 생명을 재촉하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다. 내 손이 평생을 단 한 번도 떨어뜨린 적 없던 그 정교한 핀셋을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연이가, 우리 서연이가 왜요? 내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 부대 내 탄약고에서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령이 외워온 문장을 읊듯이 딱딱하게 말했다. 김서연 중위는 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며 상태가 위중합니다. 위중,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내 딸의 웃는 얼굴 사진이 놓인 나의 작업대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훈련이었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관계만을 파고드는 옛날의 내 목소리였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말해주시오. 두 장교는 내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들은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를 재촉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그들을 따라 나섰다. 가게 문을 잠그는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군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차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초라하고 늙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 나는 서연이가 어릴 적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며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반대했었다. 위험한 군인의 길을 내 딸이 걷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 자랑스럽고 늠름했던 내 딸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니. 병원에 도착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나는 중환자실의 유리창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을 보았다. 내 딸, 서연이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많은 링거줄을 매단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하얀 붕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서연이의 이름만을 목이 메어 불렀다. 그때 의사가운을 입은 군의관과 서연이의 직속상관이라는 젊은 대위 하나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연 중위의 아버님 되십니까? 군의관이 교과서를 읽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김중희는 폭발로 인한 다발성 외상 및 과다출혈로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지금 의사의 위로가 아니라 수사관의 보고가 필요했다. 서연이의 지휘관 박지훈 대위가 내 시선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 2시, 통상적인 탄약 처리 훈련 중이었습니다. K3 13 파편 수류탄의 신관을 제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중희가 실수로 안전핀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K4 13 파편 수류탄 신관 제거 훈련 단순 조작 실수. 그들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했다. 하지만 나의 뇌는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나의 법의학적 지식은 그들의 설명 속에서 치명적인 모순점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에 내 딸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서연이는 폭발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소? 네, 그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친 박 대위가 말을 더듬었다. 거짓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K413 수류탄의 유효 살상 방향은 15m다. 만약 그가 말한 대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면 내 딸은 지금 중환자실이 아니라 시체 안치실에 있어야 했다. 그것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조각난 시체로. 그들은 폭발물의 종류를 속이거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훈련 당시 서연이 말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나에. 다행히도 김중희 혼자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거짓말. 수류탄 신관 제거 훈련은 군의 안전 규정상 절대로 2인 1조 이하로 진행할 수 없다. 반드시 감독관과 부사수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서연이가 혼자 훈련을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지휘관인 박 대위의 책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박 대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하게 뒷목을 문지르고 있었다. 전형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 나의 마지막 의심은 유리창 너머 서연이의 상처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붕대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피부 일부에는
일반적인 화상과는 다른, 마치 강한 화학 약품에 녹아내린 듯한 기괴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내 딸은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거대한 진실의 희생양이다. 나를 짓누르던 슬픔과 절망이 어느 순간 차가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도망쳤던 그 지옥이 결국 내 딸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다시 찾아왔다. 좋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나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군의관과 박대위를 향해 예전에 수사관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사고 현장의 사진 지금 바로 볼 수 있겠소. 내 질문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내가 사고 현장의 사진을 요구하자 박지훈 대위와 군의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역력히 떠올랐다. 그들은 군사보안과 진행 중인 수사라는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나의 모든 질문을 차단했다. 아버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정을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귀찮고 곤란한 민원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내시계 수리점으로 돌아왔다. 똑딱, 똑딱. 가게 안의 시계들은 어제와 똑같이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내게 평온함을 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이제 내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내 심장을 죄어오는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서연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딸, 저 미소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대로 군에서 하라는 대로 얌전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들이 던져주는 거짓으로 포장된 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딸은 지금 차가운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낱 아버지의 무력함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20년 전 내가 맹세했던 것을 떠올렸다. 다시는 내 무능함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그 녹슨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서 낡고 해진 주소록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주소록의 한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황동준 경무관, 경찰청 특수수상과. 그는 나와 경찰 동기였고 한때는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였다. 내가 경찰을 그만둔 이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기댈 곳은 그 친구밖에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의 낡은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지만 조금은 변해버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김현우, 살아있었구나. 그래, 나다. 그런데 어쩐 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시계나 고치면서 조용히 살겠다던 놈이 부탁할 게 있어서 나는 내 딸의 이야기를 했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고 위독하다고. 군에서는 단순한 훈련 사고라고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황 경무관은 내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나? 자네 권한으로 이번 사고의 초기 수사 기록과 현장 사진을 구해줄 수 있겠나? 비공식적으로 나도 알아.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한번 알아봐 주지. 대신 이걸로 네가 뭘 하려는지는 묻지 않겠다. 몸 조심해라. 친구.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얼마 후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황 경무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가 보낸 메일에는 암호가 걸린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파일 안에는 아주 간략하게 작성된 군사경찰의 초기 보고서와 단 2장의 현장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해상도가 낮았고 멀리서 찍어 현장의 디테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사진들을 최고 해상도로 인쇄했다. 그리고 내 작업대 위를 치우고 그 위에 하얀 종이를 깔았다. 나는 더 이상 시계 수리공 김현우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사건 현장으로 복귀한 법의학자 김현우였다. 나는 확대경을 끼고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뇌세포가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 폭발 현장의 정형이었다. 나는 사진 속의 폭발구를 눈이 빠져라 쳐다보았다. 이상하다. 박대위는 케이사 13 파편 수류탄 사고라고 했다. 케이스 13의 주된 충전물은 컴포지션 B. 고폭탄의 일종이다. 고폭탄이 터지면 그 폭발력은 한 점에 집중되어 땅에 깊고 뾰족한 부비이자 형태의 크레이터를 남긴다. 하지만 사진 속의 폭발구는 넓고 얕았다. 마치 무언가가 터지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압력으로 주변을 짓누른 듯한 형태. 두 번째, 폭발 지점 주변의 흔적.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폭발 지점 주변의 콘크리트 벽 일부가 고열에 녹아내려 유리처럼 반짝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최소 섭씨 1500도 이상의 극고온이 필요했다. 컴포지션 B와의 폭발 온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세 번째, 파편의 부재. 박대위는 파편 수류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폭발 지점 주변에는 수백, 수천 개의 쇠구슬 파편이 벽과 바닥에 박혀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사진 속 현장은 파편으로 인한 손상보다 거대한 압력과 열에 의해 찌그러지고 녹아내린 흔적이 더 많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서재에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전공 서적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고폭발성 물질의 법의학적 분석. 나는 책장을 넘기며 내 기억과 사진 속의 증거들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답을 찾았다. 넓고 얕은 폭발구, 극고온의 연소 흔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파편. 이 모든 특징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였다. 열압력탄, 일명 공기화학 폭탄, 폭발 시 주변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거대한 화구와 함께 엄청난 압력파와 고열을 발생시키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중 하나. 현재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무기. 군대가 그것도 최전방 부대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인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딸 서연이는
그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단순 조작 실수라는 것은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기도 했다. 열압력탄의 폭발 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가스가 발생한다. 서연이의 몸에 남은 그 기괴한 화학 화상의 정체, 그리고 그녀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이유, 아마도 그 독성 물질 때문일 것이다. 그 물질의 정체만 알아낸다면 해독제를 만들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박지훈 대위를 찾아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 아버님. 그가 나를 보고 당황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묻고 싶은 게 있어. 박대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이제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어제 케이스 13 수류탄 사고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군.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K4 힐스탐의 충전물은 컴포지션 B인데 내가 입수한 현장 사진의 폭발 흔적은 전형적인 열압력탄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용융된 파편과 넓고 얕은 폭발구, 그리고 잔해 부대의 탄약괴, 최근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반입되었다는 첩보도 있던데. 설명해 보시지. 대위, 내 말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내가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아는지, 내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내 딸 몸에 남은 화상, 그것도 설명해 보겠나. 그건 일반적인 화상이 아니야. 화학적 화상이지. 그 독성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말해. 그게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니까. 내 외침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치고는 나를 밀치고 도망쳐 버렸다. 나는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내 추리가 모두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 젊은 대위의 뒤에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좋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나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나의 조용한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선전포고는 거대한 강철의 벽에 부딪혀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다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안절부절 못하던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중환자실 입구는 총을 든 헌병 2명이 막아서고 있었다. 김현우 씨 되십니까? 그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듯 말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현재 김서연 중위의 사고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계 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면회는 일체 금지됩니다. 뭐라고 내가 이 아이 애비인데 내 딸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요. 명령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들은 강철의 벽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했지만 무력했다. 나는 박지훈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는 황동준 경무관에게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미안하다. 현우야, 이 사건 어젯밤부로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됐네. 나도 더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어. 대체 네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조심해라. 상대는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아. 모든 문이 내 앞에서 닫히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나의 작은 시계 수리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나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가게 앞 골목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하루 종일 서성였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내 가게 전화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잡음이 섞여 들려왔다. 도청이었다. 그들은 나를 고립시키고 위협하며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일개의 부패한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국가의 힘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내 딸은 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실험에 희생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은퇴한 늙은 시계 수리공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게는 힘도 권력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정비구 한쪽 구석에서 K2 소총의 총열을 닫고 있었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김서연 중위님 생각뿐이었다. 단순 조작 실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이는 내가 30년 군 생활 동안 만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원칙에 충실한 장교였다. 그녀는 포병 관측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된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안전 규정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 그녀가 수류탄 신관 제거 훈련에서 단순 조작 실수를 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사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고가 난 제3탄약고 주변은 우리 사단 소속도 아닌 어디서 왔는지 모를 헌병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그날 훈련에 참여했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갑작스러운 장기 휴가를 떠났다. 부대 전체에 서연이의 사자도 꺼내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어제는 오강민 소장이라는 양반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우리 군단 소속도 아닌 국방부 직할 무기개발본부의 책임자였다. 그런 높은 양반이 왜 일개 중위의 사고 현장을 직접 보러 온단 말인가. 모든 것이 거대한 은폐 공작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서연이가 처음 우리 부대로 전입 왔을 때를 기억한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군 장교. 나는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다. 여자애가 군대에서 뭘 알겠어 하고.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누구보다 병사들을 아꼈다. 한 번은 한 병사가 실수로 포탄 신관을 떨어뜨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그 병사를 질책할 때 그녀는 그 병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다.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내게 있어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일찍 여인 내 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군은 그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나는 이가 갈릴 만큼 분노했지만 일개 상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시내에 사는 전우를 만나러 외출을 나갔다. 그리고 우연히 한 식당에서 오강민 소장의 부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시기에 수리공 영감. 아직도 포기 안 했나 봐. 계속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하던데. 걱정 마십시오. 소장님께서 손을 써놨으니 이제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딸내미가 아비 닮아서 그런가. 성격이 아주 꿋꿋해. 시계 수리공 영감 딸내미,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서연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서연이의 아버지가 혼자서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나 역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이대로 서연이를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나는 두려웠다. 군조직에 반기를 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다. 내 남은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그 외로운 싸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서연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 수리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부대 밖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가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늦은 시간이라 나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나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다. 김현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소만 누구신데? 저는 김서연 중위님의 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따님 사고, 군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 7시 시내 돌고래 찻집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덧칠까 그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말하려는 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서연이를 담당하는 민간인 의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버님 서연 양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원인을 알 수 없는 독성 물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기 부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이틀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혹시 서연 양이 폭발 당시에 어떤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아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 물질의 정체만 알아내면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내 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이틀뿐이었다. 나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내일 저녁 나를 찾아온다는 그 군인. 그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반드시 그를 만나야만 했다. 나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내 딸의 목숨을 건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작업대 위에 서연이 사진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서연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반드시. 나는 약속 장소인 돌고래 찻집에 먼저 도착해 그 군인을 기다렸다. 낡은 찻집 안에는 나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 몇몇이 앉아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내 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잊으려 애썼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군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짧게 깎은 머리와 각 잡힌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단단한 눈빛은 그가 평생을 군에 몸담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현우 선생님 되십니까? 그가 내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제가 최대로입니다. 앉으시오. 최 상사.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김서연 중위님을 제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중위님은 제가 본 군인 중에 가장 올곧고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단순 조작 실수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털어놓았다. 사고 이후 부대 안의 모든 것이 어떻게 통제되고 은폐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국방부에서 온 오강민 소장이라는 거물이 있다는 사실까지. 그놈들은 서연이를 그냥 조용한 사고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겠지요. 그의 눈에 분노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분석한 내용을 그에게 말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수류탄 사고가 아니라 금지된 화학무기, 열압력탄의 실험 실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샘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내 말을 들은 그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열압력탄, 어쩐지 사고 현장의 상태가 너무나도 끔찍하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중위님을 보내드린다면 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의 외로운 싸움에 첫 번째 아군이 생겼다. 우리는 찻집의 냅킨 위에 연필로 지도를 그려가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 상사는 부대의 지형과 경계 근무 패턴, 그리고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낡은 법의학 지식을 동원하여 어떻게 현장에 접근하고 어떻게 증거를 오염시키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 밤 부대에 잠입하여 사고 현장에서 독성 물질의 샘플을 확보하는 것. 내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밤 자정, 나와 초의 상사는 부대 외곽에 가장 인적이 드문 철조망 앞에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곳이 순찰조의 동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순찰 차량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뿐입니다. 최 상사가 속삭였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의 한 부분을 잘라냈다. 우리는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부대 내부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우리는 초의 상사의 기억과 나의 감각의 의지에 그림자를 타고 건물의 뒤편으로만 이동했다. 저 멀리서 순찰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다. 1시간여의 잠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인 제3탄약고 앞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앞을 2명의 헌병이 지키고 있었다. 어떡하죠? 내가 묻자 초의 상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10분 뒤면 저놈들 교대 시간입니다. 그때 아주 잠깐의 틈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매복한 맹수처럼 때를 기다렸다. 10분 후 그의 말대로 교대조가 도착했다. 그들이 서로 임무를 인수인계하는 그 짧은 몇 분 현장을 지키는 감시의 눈이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었다. 지금입니다. 최 상사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움직였다. 우리는 소리 없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폭발로 폐허가 된 탄약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지옥과도 같았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와 쇠가 녹아내린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췄다. 폭발의 중심부는 시커먼 구덩이가 움푹 파여 있었다. 나는 내 낡은 가방에서 증거 수집 키트를 꺼냈다. 나는 다시 시계 수리공이 아닌 법의학자가 되었다. 나는 핀셋으로 폭발구 주변의 흙과 콘크리트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집어 비닐 증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면봉으로 벽에 남은 그을음의 잔해를 채취했다. 바로 이 안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해독제의 단서가 들어있을 터였다. 모든 샘플 채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거기 누구야 탄약고 밖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들켰다. 최 상사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탄약고 입구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TV에서 보았던 별 2개를 단 장군 오강민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우리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잔인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계 수리공인 줄 알았더니 아주 성가신 쥐새끼였군. 감히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다니. 내 놈의 운도 오늘로 끝이다.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최 상사가 나를 막아서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오강민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강민 소장, 당신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소. 뭐라고 이 미친 상사놈이. 최 상사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의 가슴에는 아주 작은 위장된 단추형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광경,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들은 지금 이 순간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 당신이 권총을 들고 증거인멸을 위해 민간인을 위협하는 이 모든 장면이 말이오. 오강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 개새끼가. 바로 그때 탄약고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군사경찰 차량이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박지훈 대위가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오강민 소장은 모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당신을 불법 무기 개발 및 살인 미수,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강민은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작은 증거 봉투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딸의 생명이었다. 나는 타냐고 밖 병원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타냐고 앞에 소라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오강민 소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패배한 자의 허탈함과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헌병대의 수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 손에는 내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작은 비닐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달려온 감찰실 소속의 한 대령에게 다가갔다. 이 안에 사고의 원인이 된 독성 물질의 샘플이 들어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떤 장군의 명령보다도 더 절박하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국가수나 군 최고의 연구시설로 보내 성분 분석을 요청하오. 내 딸의 목숨이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어. 대령은 이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귀찮은 민원인이나 수상한 시계 수리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경의가 담긴 눈으로 나를 보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지금 즉시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최고의 연구진에게 샘플을 전달하고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나와 최의 상사는 범죄자가 아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영웅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헌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국군수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최 상사는 내 옆에 마치 충직한 부관처럼 묵묵히 함께 앉아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과 전우애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김서연이라는 한 군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전우였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의 TV에서는 우리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온 나라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정역 기자회견 현역 장성, 불법 화학무기 개발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화면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굳은 얼굴로 나와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부 부패한 군 지휘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며 군 전체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와 피해 장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며 그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들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바로 그들이 뉴스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을 보도했다. 오강민 소장의 직속상관이었던 합참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뉴스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함도 없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중환자실 문 위에 켜진
빨간 불빛뿐이었다. 저 불빛이 꺼지기만을 나는 신에게,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내 딸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점점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나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서연이는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샘플 덕분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그 독성 물질은 알려지지 않은 신종신경 작용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이 밤을 새워 그에 맞는 해독제를 개발해냈습니다. 방금 전 서연 양에게 해독제를 투여했고 모든 생체 신호가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최 상사가 내 몸을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서연 양은 살 겁니다. 아버님,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 딸이 살았다. 그것으로 되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고비는 넘겼다. 내가 서연이의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박지훈 대위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대위 계급장을 뗀 평범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깊은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내 앞에,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서연이의 침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그리고 김중희님.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힘이 없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자신의 비겁함, 자신의 야망,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 앞에서 침묵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저는 당신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격 없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복 입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자네는 마지막 순간에 옳은 일을 선택했소.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내 딸을 살렸지. 그걸로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게, 가서 자네의 죗값을 당당히 치르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시오. 그것이 자네가 내 딸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일 게야. 그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그는 나에게, 그리고 잠든 서연이를 향해 마지막 거수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돌아갔다. 나는 다시 서연이의 곁에 앉았다. 나는 녀석의 손을 잡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 수리도구와 고장난 손목시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서연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멈춰버린 시계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채웠다. 그때였다. 내 손을 잡고 있던 서연이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흐릿한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자신의 아빠를 찾아내었다. 녀석이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내 송아쇼락을 내 입술에 가져다 댔다. 쉬, 괜찮다. 나는 그녀의 귓게 속삭였다. 아빠, 여기 있다. 서연아, 내 말에.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내 거친 손으로 조용히 닦아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고 있었다. 나의 지옥 같던 밤이 가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나의 시계방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독한 요새가 아니었다. 가게 안에는 이제 오래된 기름과 쇳가루 냄새 대신 은은한 차 향기와 볕 좋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나는 풀내음이 함께 머물렀다. 수십 개의 시계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들 사이로 내 딸 서연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그리고 서툰 손길로 부품을 다듬는 서툰 소리가 함께 섞여 따뜻하고 정겨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의 사고 이후 서연이는 길고 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었다. 녀석은 군복을 벗는 날 아주 많이 울었다. 평생의 꿈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한동안 힘들어했다. 나는 그런 녀석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녀석을 내 작업대 맞은편에 앉혔다. 그리고 내 낡은 연장 꾸러미를 녀석이 앞에 놓아주었다. 서연아, 시계 고치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니? 처음에 녀석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아빠처럼 섬세한 손길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폭탄을 해체하던 그 정교하고 강인한 집중력. 내 딸은 나보다 더 훌륭한 시계 수리공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에게 시계의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가르쳤다. 녀석은 나에게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즐겁고 때로는 바보 같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멈춰버린 시계의 시간을 되돌리면서 서로의 멈춰버렸던 시간 또한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다. 아빠, 이 부품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스케이프먼트 휠, 시계의 심장인 밸런스 휠에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지. 어려워요. 너무 작고 복잡해요.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모든 시계는 결국 고칠 수 있단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나는 녀석을 가르치며 나 자신 또한 배우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과거를, 나의 능력을 낡은 서랍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를 찾아왔던 황동준 경무관. 그는 나에게 말했다. 현우야, 네가 가진 그 능력 그렇게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아직도 세상에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의 제안으로 나는 은퇴한 형사, 법의학자, 프로파일러들이 모여 만든 한 작은 비영리 단체의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간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단체였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기 미제 사건들이나
억울하게 진실이 묻힌 사건들을 유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재조사하는 일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나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누어 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시간의 진실에서 의뢰받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5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 경찰은 단순 가출로 종결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이 살해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나의 낡은 눈으로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흩어진 낙엽의 위치, 흙 위에 남은 희미한 타이어 자국,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아빠, 또 어려운 사건 맡으셨네요. 어느새 서연이가 내 등 뒤로 다가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번에는 어떤 시간의 비밀을 풀어내실 건가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나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글쎄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나는 웃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함께 씨름해온 1950년대에 제작된 스위스제 앤티크 회중시계, 한 할아버지께서 아내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라며 복원을 의뢰한 물건이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부품을 복원했지만 시계의 심장인 밸런스 휠을 제자리에 앉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섬세한 작업만이 남아 있었다. 네가 한번 해보겠니? 내가 묻자 서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나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포겠다. 나의 거칠고 흉터 가득한 손과 그녀의 희고 가늘지만 강인한 손 전직 형사의 손과 전직 군인의 손, 우리의 두 손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핀셋으로 밸런스 휠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부품들 사이 그 아주 작은 공간 속으로 심장을 이식하는 외과 의사처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품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덕닥 멈춰있던 시계가 아주 작은, 그러나 생명력 넘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죽어있던 시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 경이로운 소리를 들으며 내 옆에 앉은 딸의 평화롭고 집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시간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나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흐르지 않았다. 내 딸의 시간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같은 소리를 내며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이 내가 찾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평온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